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자영업을 하는 30대 중반의 여자예요. 남들보다 빠른 나이인 20대에 자영업을 시작해 지금껏 그럭저럭 잘 버텨오고 있는 중이죠. 앞으로는 더욱 사업을 확장해서 키워갈 계획도 가지고 있는 중이고요. 저는 최근에 개인적으로 아주 큰일을 겪었어요. 왜 옛말에 사람을 헌신짝처럼 버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그야말로 낡은 신조가리처럼 괄시를 당하고 버려지는 일을 겪은 것이죠. 물론 마음고생도 많이 했지만 사람은 늘 배우는 존재라고 그 속에서도 제가 배울 인생은 또 있더라고요. 오늘은 이런 제 사연을 들려드리고자 해요.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제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저는 참 운이 없었어요. 그게 제 팔자라고나 할까요? 어느새인가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참 운이 없는 애야, 그런 생각이요. 제 부모님은 평범하셨어요.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 다 회사원이셨어요. 언니와 남동생 이렇게 삼남매 사이에 딱 끼인 둘째로 큰 거죠. 제 언니는 참 똑똑하고 똑부러지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죠. 공부도 늘 1등을 놓치는 법이 없었고 언제나 올바른 소리, 이빠른 소리만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언니도 집안의 기대와 첫째로서의 부담감이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단 한 번도 내색을 한 적이 없었어요. 늘 담담한 표정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또 했죠. 그런 얼굴로 저에게 잔소리는 얼마나 하는지. 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것도 뭐 하나 똑부러지는 것도 없었던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늘 약간 주눅이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동생은 막내라 온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저희 둘과 나이 차이가 조금 나기도 했고 애가 워낙 애교가 많고 싹싹하고 활달했어요. 30이 다 된 지금까지도 저에게 전화로 애교를 부리는 판이니 말 다 했죠. 기가 죽는 법도 없고 성격이 어찌나 능청스러운지 당해내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런 막내를 또 어떻게 이기겠어요. 막내처럼 애교를 부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부모님에게 응석을 부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저는 위아래 사이에서 기가 죽어서 컸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그렇게 차별을 하거나 저만 구박을 하면서 키우셨던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맞벌이를 하시느라 늘 바쁘셨고 저는 언니의 구박과 동생의 땡깡을 받아주며 그렇게 중간에 서름을 느꼈어요. 동생이 또 여우인 게 언니에겐 고집을 피우지 않았거든요. 언니에겐 그래봐야 통하지 않는 걸 아니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게 살아온 게 제 인생의 큰 장점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덕분에 저는 어디서든 잘 적응하고 생활력도 강하고 적응력도 빨랐어요. 늘 친구도 많았고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은 선생님에게도 이쁨 받고 친구들에게도 둘러싸여서 즐겁게 지냈죠. 하지만 운이 없는 제 팔자가 어디 가겠어요. 고등학교 올라가 제가 대학을 갈 시기에 딱 IMF가 터져버린 거였죠. 졸지에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이 다 실직자가 되어버리셨어요. 당시 집 대출이 있었는데 미친 듯이 오르는 금리에 대출을 막지 못해 저희는 살던 집을 팔고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고 막 대학에 갔던 언니마저 휴학을 해야 할 상황이 되었죠. 그 판국에 제가 어떻게 대학을 가겠다고 말을 하겠어요.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했죠. 그냥 졸업하고 일할게. 일하면서 공부 좀 하다가 나중에 돈 벌어 학교 가면 되지 뭐. 무슨 소리야. 아니야. 너 대학은 보내줄 수 있어. 걱정 마. 아니야, 엄마. 사실 이번에 성적도 많이 떨어져서 이대로 가봐야 원하는 대학도 못 가. 내가 그냥 안 가고 공부 더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건 핑계였어요. 저희가 이사를 갔던 집은 좁은 거실에 방 2칸이 있는 작은 빌라였어요. 5 식구가 살기에는 택도 없이 좁았죠. 전에 살던 집에서 쓰던 짐을 다 들여놓지도 못해 반은 버리고도 거실에 산처럼 쌓아놓고 아버지는 거기서 주무셨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아버지는 인력시장으로, 어머니는 식당 알바를 하느라 정신없는 와중에 대학은 포기해야겠다 싶었던 거죠. 하지만 제가 원서를 쓰지 않겠다는 말을 들은 언니가 화를 내며 원서를 사왔더라고요. 야, 잔말 말고 원서 써. 내가 여기 사왔으니까 빨리. 나 재수할 거라니까? 지금 이 상황에 무슨 원서야. 내가 니만 모를 줄 알아?
네 대학 등록금 내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미친 소리 말고 빨리 원서 써. 그때 언니는 휴학을 하고 일주일 내내 과외를 20개 가까이 하고 있었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매일 빵 하나와 우유로 끼니를 때우고 밤늦게까지 일을 했죠. 그러고도 제 등록금과 입학금을 모아놓았더라고요. 저보고 까불지 말라면서요. 하지만 제 운은 또 거기까지였어요.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던 거죠. 새벽에 일을 나가다가 쓰러진 걸 그나마 다행히 길을 지나던 사람이 발견해 바로 병원으로 옮겼다는 거죠. 아버지는 바로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보험은 바로 전달에 해약을 해버린 상황이었고요. 언니가 모아놓은 돈은 병원비로 들어가야만 했죠. 저는 그렇게 운도 참 지지리도 없구나 하면서 졸업을 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자기 연민이든 슬픔이든 뭐 그런 거에 잠겨있을 정신도 없었어요. 수술을 마치고 집으로 퇴원을 한 아버지는 한쪽이 마비되어 거동이 불편해지고 말도 어눌해져서 나가서 일을 하시기 불가능한 상태였고 동생은 아직 어렸어요. 어떻게든 저와 엄마 언니는 돈을 벌어야만 했거든요. 당시에는 온 나라가 어려울 때라 일자리 구하기도 어려웠어요. 게다가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특별한 사회 경험도 기술도 없는 제가 구할 일자리는 식당 알바나 서빙 같은 단순 직분이었죠. 그래서 이것저것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다가 찾은 게 신림동 고시촌에 있는 토스트 가게였어요. 토스트 가게라곤 하지만 내부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테이블 몇 개가 갖춰져 있고 간단한 음료도 함께 파는 아담하고 예쁜 곳이었죠. 신림동은 고시생들이 많잖아요. 토스트를 구워서 학원으로 가는 고시생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곳이었어요. 시급은 높지 않았지만 식당 일처럼 일이 어렵거나 험하지 않아 저는 거기서 일을 시작했죠. 사장님도 인자하셨고 집에서도 가까웠거든요. 당시 아버지 수발도 제가 맡아야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여러모로 완벽한 곳이었어요. 사장님은 50대 아주머니셨는데 그 나이에도 드물게 눈에 띄는 미인이시고 성격도 자상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부지런하셨고요. 제가 처음 면접 간 날 이러셨죠. 여기가 장사가 좀 되는 편이라 바쁠 거예요. 생각보다 일이 힘들다고 다들 얼마 안 하고 그만두더라고요.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럼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끈기는 좋거든요. 아유, 씩씩해라. 어리고 여리여리 이쁘기만 해서 일을 할까 내가 걱정은 되는데 그러면 믿어볼게요. 잘 부탁해요. 면접을 수십 군데 다니고 식당이며 카페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온 곳이었지만 아르바이트생에게 잘 부탁한다고 한 사장님은 처음이었어요. 마음에 쏙 들었죠.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일했어요. 고깃집에서 불판을 닦는 일도 아니었고 식당에서 뜨거운 국밥 그릇을 날라야 하는 것도 아닌데 이까짓 거 일도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하다 보니 제 적성에도 딱 맞았어요. 사장님 말대로 가게는 정말 장사가 잘 되었어요. 거의 종일 손님이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그래서 더 재미있었어요. 오고 가는 손님들과 짧게라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재미있고 딱 제 적성이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 열심히 일했더니 사장님이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지은 씨, 괜찮으면 아르바이트 말고 우리 가게 직원으로 일하는 거 어때? 직원이요? 지은 씨 오고 나서 손님이 많이 늘었잖아. 지은 씨 없는 시간은 나 혼자 감당을 못하겠어. 아예 종일 같이 일을 하자. 아, 생각도 못한 일이라서요. 고민을 좀 해봐도 될까요? 그래. 하지만 꼭 같이 일했으면 좋겠어. 지은 씨처럼 나랑 손발 척척 맞게 일하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같이 하자. 응? 사장님은 알바비보다 훨씬 높은 월급을 주고 정식 직원으로 저를 채용하겠다 하셨죠. 언니는 펄펄 뛰었어요. 대학은 너 진짜 안 갈 거냐? 토스트 장사하려고 그러냐? 하며 난리가 났지만 뭐 제가 좋다는데 어쩌겠어요. 엄마도 좋아하시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하겠다 우겼죠. 다행히 아버지도 많이 나아져서 혼자 산책도 하시고 식사 정도는 챙겨 드실 수 있게 되어서 저는 사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솔직히 월급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정식 직원이 되고 사장님과 저는 오픈부터 문 닫을 때까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사장님만 아는 토스트 소스 비법은 제가 먹어도 기가 막히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른 아침이나 점심시간에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맛집이었던 것이죠. 사장님에겐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도 고시생이었고요. 저희 토스트 가게가 잘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정말 이른 아침부터 문을 열어서 늦게 닫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강의를 가는 사람들의 필수 코스 중 하나였고 또 심야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고시생들에게도 필수 코스였거든요. 사장님 아들은 이른 아침 문 열 때 나와서 같이 가게 오픈하는 것도 돕고 늦은 밤 문 닫는 것도 와서 돕기도 했어요. 작년부터 고시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거의 매일 얼굴을 봤어요. 얼굴이 좀 잘생겼던 터라 저는 호감이 갔죠. 제가 또 남자 얼굴에 약하거든요. 제가 성격이 털털하고 부침성이 좋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은 늘 말이 별로 없는 편이라 친해지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겨울, 사장님이 점심쯤 가게 앞을 정리하다가 빙판에 넘어지셨어요. 누가 물을 엎었는지 작게 빙판이 있었는데 그걸 못 보고 그대로 뒤로 엉덩방아를 찍으신 거죠. 그러고는 일어나시지도 못하시길래 정말 깜짝 놀라서 바로 119를 부르고 아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아들이 급히 병원으로 가려는 걸 보고 저는 혼자 오후 장사를 하고 마감을 했죠. 그렇게 문 닫을 시간에 그 아들이 가게로 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묵묵히 가게 문 닫는 걸 도왔어요. 사장님은요? 괜찮으세요? 네, 다행히 큰 이상은 없고 하루 이틀 집에서 쉬시면 된다고 하네요. 진짜 다행이에요.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혹시 저녁 안 먹었으면 저랑 분식집에서 저녁 먹을래요? 오늘 어머니도 도와주셨는데 좋은 건 아니지만 제가 저녁 살게요. 약간 부담스럽긴 했지만 또 마침 배가 고프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날 같이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행정고시 준비를 하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 명문대를 나와 고시 준비를 한 지는 1년 정도 되었고요.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말도 잘 통하고 생각보다 편해서 저희는 그날 이후로 종종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그 사람이 제가 가게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분식집으로 가 간단히 저녁을 먹고 동네 산책을 하다가 버스 정류장까지 저를 데려다 주는 것이 말하자면 저희들의 데이트 코스였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눈이 맞아 서로 사귀게 되었어요. 막상 연인 사이가 되고 보니 그 사람은 제가 봐도 별로 공부를 안 했어요. 작년에 떨어지고 올해는 더 열심히 할 거라고 했지만 그 와중에 연애를 시작했으니 공부가 될 리가 있겠어요. 공부를 해야 할 시간에 주말마다 어디 놀러를 가자, 만나자 불이 나게 전화를 하고 제가 출근을 한 날에도 오전에 오픈을 도와주는 척 왔다가 한참을 제 옆에 붙어 있다가 가고 저녁에도 문을 닫기 1~2시간 전부터 와서는 기다렸다가 가고 아주 가게에 붙어 있으려고 했죠. 저는 그럴 때마다 민망해서 내쫓아버렸어요. 사장님에게 저희 사이를 숨기고 싶었거든요. 일도 마음에 들고 사장님도 좋았는데 그렇잖아요. 아무리 저를 아낀다고 해도 고시 공부하는 멀끔한 자기 아들과 제가 사귄다고 하면 저는 그날로 해고를 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비밀이 지켜질 리가 있었겠어요? 저렇게 눈치가 없는데? 저는 매일매일이 조마조마했죠. 그리고 한 달 뒤 남자친구는 또 떨어졌어요. 2번째였죠. 그 결과를 듣고 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더군요. 저희 사이를 눈치챈 게 틀림없었어요. 준석이랑 만나는 거 맞지? 죄송해요 사장님. 제가 이제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 잘할게요. 네?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내가 오히려 고맙지. 지은아, 우리 준석이 잘 부탁할게. 응? 뺨이라도 맞는 건가 했는데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장님은 제 손을 잡고 잘 부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는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사장님 친아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장님 말로는 남자친구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나 아니면 집을 나갔나 아무튼 어릴 때부터 엄마 없이 자랐다고 하시더군요. 사장님은 젊을 때 결혼을 했다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 걸 결혼 후에 알게 되어 이혼을 하셨고요. 그렇게 사장님은 혼자 사시면서 작은 회사를 다니시다가 남자친구 아버지를 만났다고 하셨어요. 그때가 남자친구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고 했어요.
난 아직도 처음 준석이 만났을 때가 기억이 나. 엉망진창이 된 집안에서 조그만 애가 밥상을 펴놓고 말라빠진 밥을 혼자 먹고 있었거든. 지금은 저렇게 덩치도 크고 키도 큰데 그때 작았어요? 얼마나 못 먹었는지 삐쩍 말라서 그 애가 마른 밥에 시든 김치 하나 넣고 우물우물 밥을 먹는 모습이 얼마나 짠하던지. 내가 데리고 나가서 밥을 사 먹였더니 꿀처럼 먹으며 웃던 게 아직도 어제 일같이 생생해. 그 길로 아이를 외면할 수 없었던 사장님은 남자친구와 남친 아버지와 같이 사시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혼인신고까지 하신 건 아니고 사실혼 관계였지만 그래도 아주 오랫동안 남자친구를 보살피며 사셨어요. 남자친구 역시 금방 마음을 열고 엄마라고 부르며 따랐고요.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문제는 남자친구 아버지였더군요. 그 아버지란 사람이 바람기가 많고 불성실한 사람이었던 거죠. 게다가 최악인 것은 폭력적인 성향도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사장님은 버티셨다고 하셨어요. 바로 남자친구 때문이었죠. 내가 준석이 봐서라도 버티려고, 엄마라고 부르며 내 품에 안겨서 우는 쟤 때문이라도 버티려고 했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 그래도 대단하신 거예요. 솔직히 친자식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면서 버텨요. 나는 준석이 내 친자식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 처음 본 날부터 내 아들이었고 그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사장님이 아무리 버틴다고 한들 남자가 돈도 안 벌어다 주고 바람만 피우는데 어떻게 버티겠어요. 급기야 어느 날은 남친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사장님을 그 길로 집 밖으로 내쫓아 버리셨다고 했어요. 사장님은 그렇게 무일푼으로 쫓겨나 시작한 게 토스트 가게였고요.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겨우 어떻게 돈을 꿔서 토스트 장사를 시작한 거야. 준석이가 이렇게 해주면 좋아했거든. 그러다가 어떻게 다시 만나신 거예요? 준석이가 중2 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더라고. 그 애비는 애를 버려두고 아예 여자랑 집을 나갔고 애 혼자 남아서 막 살다가 싸움을 벌인 거야. 1년 만에 만난 남자친구는 많이 변해 있었다고 했어요. 반항기가 가득한 불량 학생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경찰에서 부모에게 연락을 하라고 해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아 하는 수 없이 사장님에게 연락을 한 거라고 하더군요. 그 이후부터 사장님은 남자친구를 데려다가 지금까지 키우셨다고 했어요. 밥도 해주고 학교도 보내고 남자친구는 그 이후로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명문대 갔다가 지금 고시 공부 중이었던 것이고요. 사장님은 눈물을 흘리며 우리 아들, 우리 준석이 잘 부탁한다고. 지금 저 아이 힘들고 외로울 거지만 제가 옆에서 의지가 되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죠. 그렇게 저희 사이는 사장님에게도 인정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사건 사고는 많았죠.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정말 골치였어요. 그동안도 사장님과 남자친구 사는 곳을 찾아와 돈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렸다고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결국 저희 가게에까지 찾아왔던 거예요. 정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었죠.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온 중년 남자를 보고 사장님이 얼어붙더라고요. 이상하다 생각한 그 순간 그 사람이 번쩍 가게 의자를 들더니 와장창 테이블을 내리치더라고요. 그러고 고래고래 악을 썼죠. 야, 여기 숨어 있으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너는 내 손 안에서 못 벗어나. 여길 대체 어떻게 알고 당장 나가요, 당장. 그럼 돈 내놔. 내 아들 뺏어서 덕볼 생각이면 나에게 돈 좀 줘야지. 안 그래? 야, 내 아들 고시되면 너 그 돈으로 먹고 살 생각이잖아. 그러면서 가게를 부수면서 난장을 피우는데 정말 심장마비가 올 것 같더라고요. 그날 그 사람은 제가 부른 경찰에 쫓겨서 나갔어요. 엉망진창이 된 가게를 치우며 사장님은 통곡을 하셨죠. 그리고 다시 이사를 가야 하나 고민을 하는 걸 제가 말렸어요. 이렇게 평생 도망 다닐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 다음부터 그 인간이 눈에 띄기만 하면 문을 잠그고 바로 경찰을 불렀어요. 근처에 얼씬만거려도 경찰을 부르고 고소를 하고 또 경찰을 부르고 지가 아무리 난리를 피워댄다고 하더라도 공권력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근처 파출소 직원분들도 전부 저희 가게 단골이었거든요.
그렇게 해뒀더니 나중에는 찾아오는 빈도가 확 줄어들다 결국은 자취를 감추었죠. 남자친구 역시 자신이 겨우 대학 가서 피땀 흘려 알바를 해 대학 등록금을 벌어놓으면 찾아와 돈을 털어가곤 했다고 했어요. 그때마다 사장님이 겨우겨우 마련해 주시곤 하셨고요. 자기에게 미안해. 많이 놀랐지? 괜찮아. 나보다 사장님이 더 놀라셨어. 그래도 이제 경찰이 순찰 자주 돌 거라고 했으니 당분간은 괜찮을 거야. 이제 얼굴도 다 아니까. 정말 그 인간은 아버지도 아니야. 나 고시 붙으면 그 인간 없는 걸로 치고 살 거야. 그리고 평생 어머니만 모시고 챙기면서 살 거야. 진짜야. 처음 남자친구 아버지가 가게를 찾아와 가게를 때려 부수고 행패를 부리던 날. 그 일주일 뒤가 시험이었어요. 남친은 그 해에도 시험에 떨어졌죠. 나중에 확인해보니 합격해서 겨우 3점 차가 모자라더라고요. 그 결과를 받아들고도 남자친구는 한참을 울었어요. 사실 생활비를 위해 남자친구는 고시 공부를 하는 와중에도 야간 PC방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사장님이 엄마처럼 키워주신다고 해도 솔직히 말해 사실 남이잖아요. 남자친구라고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 사장님에게 이런저런 생활비 같은 돈을 차마 부탁할 수 없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여자 혼자 토스트집 하는데 사정 뻔하지 않겠어요? 남자친구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등록금이며 뭐며 사장님도 빚이 꽤 있어서 지금은 남자친구 고시원 월세를 내주시고 학원비를 조금 보태주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바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자친구는 절망에 빠져 울었어요. 3년이나 했는데 더 이상 부탁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그만둘 수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남자친구를 안아주었죠. 내가 도와줄게. 뭘 울어. 괜찮아. 뭐? 자기가 뭘 어떻게. 학원비랑 교재비 그리고 생활비도 내가 줄게. 당장 야간 PC방 알바도 그만둬. 그래야 공부해서 얼른 합격하지. 아니야. 내가 어떻게 자기 돈으로 공부를 해. 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얼른 합격해서 갚아. 그러면 되잖아. 지금 포기할 순 없어. 그러니까 걱정 말고 힘내.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껴안고 펑펑 울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장님도 너무 고마워하셨죠. 사장님 역시 돈을 모으는 족족 그동안 남자친구 아버지에게 빼앗기고 남자친구 대학 공부시키랴 고시 뒷바라지하랴 빚밖에 없으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고시원비 외에는 더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 속상해하셨거든요. 그 이후로 원래도 잘해주셨던 사장님은 저에게 더 정을 주시고 더 잘해주셨어요. 부디 남자친구 잘 부탁한다고, 불쌍한 애인이 꼭 좀 잘 부탁한다고 하고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셨던 것이죠. 심지어는 그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던 토스트 소스 비법까지 저에게 아무 대가 없이 다 알려주실 정도였어요. 그게 사장님에게 어떤 의미인 줄 저는 잘 알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남자친구 뒷바라지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장님과 저는 일종의 한 팀이었어요. 남자친구의 성공을 바라는 한 팀 말이죠. 하지만 그 고시 합격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남자친구는 그 해에도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떨어졌어요. 점수 차는 크지 않았어요. 그 해에는 4점 차이로 떨어지고 그 다음 해는 고작 1점 차이로 떨어졌죠. 진짜 듣는 저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본인은 오죽 답답하고 기가 막히겠어요. 처음 뒷바라지를 시작한 그 다음 해에 또 시험에 떨어졌을 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행정고시라는 게 정말 어려운 시험이거든요. 고시를 3년, 4년씩, 심지어 5년씩 하는 사람도 수두룩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겨우 3년 차이니 4년 차나 5년 차에 붙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니, 4년 차나 5년 차에는 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성적도 나쁘지 않았잖아요. 몇 점 차이로 아깝게 떨어졌으니 내년에는 또 내년에는 붙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고 또 주변 고시생들도 행정고시 5급 시험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높아서 보통은 3년 차에서 5년 차 사이에 붙는다고 많이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각오를 했어요. 신림동에서 오래 있다 보니 고시계도 눈에 보였죠. 사실 행정고시 시험 같은 경우는 빨라야 3년, 늦으면 10년도 걸리는 사람도 허다했어요.
저기 저 인간 진짜 사람은 될 수 있으려나 하고 페인처럼 보이던 인간이 갑자기 합격을 했다며 뜨더니 몇 달, 몇 년 뒤에 생각나서 찾아왔다며 멀끔한 양복을 입고 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괜찮았어요. 그깟 뒷바라지 열심히 하면 되니까요. 토스트 가게 장사도 잘 되고 있고 저도 열심히 돈 벌고 있는 데다 남자친구는 무려 고시 3년 차, 고작 4점 차이로 떨어질 만큼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니 곧 붙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뒷바라지를 5년을 했어요. 그 해는 남자친구가 고시 준비를 시작한 지 8년이 된 때였죠. 상황이 그렇게 점점 길어지자 사장님은 늘 미안해하시고 언니는 이런저를 못마땅해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던 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들들 볶았죠. 싹수가 안 보여. 당장 헤어져. 뭐 8년? 아니지, 올해로 9년이야. 야, 우리 회사 사람 소개시켜 줄 테니 당장 끝내고 와. 언니 그만 좀 해. 내년에는 붙겠지. 올해도 아깝게 떨어졌다고 했잖아. 웃기지 마. 5년 넘게 해도 안 되는 거면 진짜 안 되는 거야. 너 진짜 사람 속 터지게 할래? 네가 무슨 콩지야? 사실 맞는 말이긴 했지만 저도 답답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불안하기도 했고요. 이러다 진짜 영영 합격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 막막했고요. 제가 뒷바라지를 시작한 것만 6년째였어요. 사실 그동안 투자한 돈을 생각해도 어마어마했죠. 하루는 가게가 조금 일찍 문을 닫았어요. 그날따라 단체 주문이 몰려서 재료가 일찍 떨어졌고 사장님도 몸살기가 있다고 문을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닫게 된 거죠. 오랜만에 일찍 문 닫은 김에 남자친구 얼굴이나 보려고 학원에 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그러다 평소 알고 지내던 남자친구의 친구가 보였어요. 제가 남자친구의 행방을 묻자 그 친구는 약간 망설이더니 이러더군요. 준석이 저번 달부터 학원 등록 안 했어요. 이제 공부할 게 없다나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런 이야기 저는 못 들었는데? 그럴 줄 알았어요. 이 앞 PC방 가보세요. 아마 거기 있을 거예요. 공부를 할 시간에 PC방이라뇨. 지금 준석 씨가 거기 있다고요? 지금뿐 아니라 늘 거기 있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일단 가보세요. 자세한 건 둘이 이야기해보세요. 불안한 마음에 친구가 알려준 곳으로 갔더니 남자친구는 정말 거기 있더라고요. 슬쩍 다가가 뭘 하고 있는지 봤더니 가관이었어요. 한쪽에는 주식창이 켜져 있고 한쪽에는 게임을 열어놓은 채 게임에 열중을 하느라 제가 온 줄도 모르더라고요. PC방에 확인을 해보니 거의 2달 동안 정액권을 끊어놓고 하루도 빠짐없이 와서 종일 있다시피 한 거였어요. 저는 당장 남자친구를 끌고 밖으로 나갔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어이없는 소리만 해댔어요. 사실 나 너무 지쳤어.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내가 그런 이야기하면 너도 그렇고 어머니도 난리칠 거잖아. 그래서 우리를 속이고 이러고 있었다고? 내가 학원 등록하라고 준 돈을 주식에다 꼬라박고 그게 말이 돼? 나 주식으로 돈 벌 거야. 걱정 마.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주면 되잖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고시 힘들면 알았어. 정 그렇게 싫으면 차라리 취직을 해. 그러면 되잖아. 이 나이에 취직? 지금 나보고 나보다 10살 어린애 밑으로 들어가라고? 아니 그보다 취직이 될 거는 같아? 밤새 싸웠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는 지쳐 보이긴 했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포기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이죠. 남자친구가 몇 년 전부터 아깝게 몇 점 차이로 계속 낙방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였어요. 차라리 큰 점수 차가 나면 포기라도 하겠는데 5점, 3점, 어떤 해는 1점 차이로 떨어지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 희망은 놓을 수 없고 그렇다고 자꾸 떨어지기만 하니 남자친구 역시 정신적으로 무너졌던 것이죠. 저는 이렇게 두었다간 정말 이 사람 인생이 나락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공부를 하다가 힘들어서 온 고비인데 이걸 제대로 넘기지 못하면 인생이 통째로 날아갈 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펑펑 울면서 남친을 설득했어요. 그래 좋아. 나 자기 고시 그만둬도 괜찮아. 다른 일 하고 싶다면 해. 근데 이게 최선이야? 주식, 자기 매일 새벽같이 나와서 일하는 사장님 안 보여?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 어찌되었든 성공만 하면 되잖아. 좋아. 그럼 우리 가게 나와서 일해. 딱 한 달만 매일 나와서 일하면 그 다음부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 나 아무 소리도 안 할게. 저는 미리 사장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남자친구를 끌고 나와 일을 시켰어요. 하지만 고작 일주일 만에 남자친구는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둘을 두고 자신이 정신이 나갔었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날 이후로 남자친구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하지만 워낙 손을 놓았던지 그 해에는 떨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용기를 줬죠. 뭐 이왕 하는 거 1년 더 꽉 채워서 10년 만에 합격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9월, 정말로 꿈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남자친구가 진짜 합격을 한 거였죠. 사장님과 저는 얼싸안고 울었어요. 어찌나 기뻤는지 몰라요. 늘 우리를 반대하던 언니도 인간 승리라며 축하를 해주었어요. 이제 정말 고생은 끝나고 저도 한숨 돌릴 수 있겠다 싶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5급 고시에 붙은 남자친구는 면접 준비를 했어요. 시험에 붙고 면접까지 본 다음 최종 합격이 발표되거든요. 물론 면접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별로 없긴 했죠. 그래도 저는 남자친구를 당장 백화점으로 데려가 양복도 한 벌 뽑아주었어요. 안 그래도 잘생겼는데 비싼 양복에 타이까지 풀로 꾸몄더니 얼마나 멋있던지 진짜 자랑스럽고 든든했죠. 하지만 이런 마음은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을까요? 시험 합격을 하고 면접 준비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약간 신경질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안 부리던 짜증도 부리고 말에 대꾸도 안 하고 저는 그저 면접을 앞두고 예민해졌나 보다 생각하고 면접날 용돈도 두둑하게 챙겨줬죠. 그리고 드디어 최종 합격 발표가 났어요. 저와 사장님은 남자친구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제가 초조해서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고요. 그런데 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언니가 합격자 명단을 확인했다며 네 남자친구 이름이 있더라고 축하한다고 말이죠. 나중에야 남자친구와 겨우 통화가 되어서 제가 축하한다고 말하며 울먹이자 남자친구는 한숨을 쉬더라고요. 왜 호들갑이야? 너 내가 떨어질 줄 알았어? 뭐? 호들갑이냐니. 그럼 내가 호들갑 안 떨게 됐어? 왜 또 뭐 뒷바라지 이야기하려고? 아씨, 새 출발하는 사람에게 전화 걸어 울질 않나. 재수없게 끊어! 뒤통수를 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것 같다는 기분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얼얼하고 말이 안 나왔어요. 그 이후로도 남자친구는 저를 피하고 다녔어요. 사장님이 이제 합격도 했으니 빨리 집도 구해서 고시원도 나오고 저랑 결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한마디 했다가 오히려 난리가 났죠. 무려 7년이야. 저렇게 할 수 있는 여자가 어디 있겠니? 그러니 어서 결혼 서두르자. 아, 진짜 알았다고요. 알아서 할 테니 남 일에 그만 간섭하세요. 뭐라고? 남? 너 지금 남 일이라고 했어? 말이 그렇다고요. 그리고 크면 다 각자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간섭 마시라고요. 사장님도 충격이 크셨어요. 저는 감이 딱 오더라고요. 뭐겠어요. 저를 바로 버리려는 거였죠. 참다 못해 주말에 단판을 내려고 찾아갔더니 남자친구는 제가 사준 양복을 입고 어딜 가려는 참이었더라고요. 어디 가냐 이야기 좀 하자 물어도 만날 사람이 있다고 바쁘다며 거의 내빼다시피 했어요. 이상한 기분이 들어 몰래 뒤따라갔더니 호텔 커피숍이더라고요. 거기서 선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걸 그냥 보고만 있을 제가 아니었죠. 바로 테이블로 가서 남자친구 옆에 털썩 앉아버렸어요. 여자가 누구냐 묻길래 제가 그랬죠. 이 사람 여자친구인데요. 7년 동안 고시공부 뒷바라지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쪽은 누구세요? 지금 선보고 있는 중인데 여자친구라고요? 7년? 진짜 사람 뭘로 보고. 아우, 유미 씨 오해예요, 오해. 이 여자 그냥 일방적으로 따라다니는 여자예요. 됐고요. 이러나 저러나 불쾌하니 정마담에게 말해야겠네요. 그렇게 여자가 가버리자 남자친구는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저를 커피숍 밖으로 끌고 나가더니 고래고래 악을 써댔어요. 네가 뭔데 왜 화를 내? 내가 화를 내야 하는 거 아니야?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너 봤잖아. 그래, 나 선봐. 내가 이제 토스트 장사나 하는 너랑 결혼을 하겠니? 미쳤어? 뭐?
너 내가 뒷바라지하면 합격하고 바로 결혼한다며 그 약속 잊었어? 웃기고 있네. 선짜리 100개 들어왔다. 꺼져 이년아. 그 인간은 저를 비웃으며 떠나가 버렸어요. 참으로 허탈하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한순간에 말이죠. 저는 사장님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야기를 듣고 사장님도 기가 막혀 하셨어요. 당장 남친에게 전화를 해서 오라고 해 화를 내셨죠.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했더니 남친이 비웃더군요. 사실 아줌마 저랑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자꾸 제 일에 이렇게 간섭하지 마세요. 무슨 권리로 이러시는 건데요? 말 가려서 해. 아줌마라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왜? 내가 틀린 말했어? 난 맞잖아. 왜? 내가 합격했다니까 몸이 달아? 어? 정말 당당하더군요. 그 길로 나가 저와 연락을 끊고 당당하게 선을 보러 다녔어요. 가게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죠. 무려 7년이에요. 저는 7년 동안 뒷바라지하고 사장님은 거의 20년간 뒷바라지한 인간이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저는 자존심도 버리고 빌어도 보고 달래도 보았어요. 네가 지금 성공을 했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러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그 인간은 이제 아예 막 나가기로 했는지 거침이 없더군요. 그래 알았어. 나는 버린다 쳐. 여기서 끝내. 그래도 너 사장님에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다 죄받아. 웃기고 있네. 한 게 뭐가 있는데? 고작 고시원비 좀 내준 거? 네가 학원비 좀 내준 거? 내가 다 줄게. 그러면 떨어져 줄래? 너 말 그따위로밖에 못해? 한 게 뭐가 있냐고? 돈이면 단 줄 알아? 진짜 거지 같은 것들. 내가 성공하니까 이제 들러붙어서 피 빨아먹으려고. 지겨워. 돈 준다잖아. 다 꺼져줘. 기가 찼어요.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연민마저 피식하고 꺼지는 느낌이 들었죠. 아예 감정이 사라진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 꺼져줄게. 우리 없으면 네가 잘 살 것 같지? 그래. 니들만 없으면 내가 아주 잘 살 것 같다. 왜? 후회하지 마라. 후회? 웃기고 있어. 길에서 토스트나 파는 인연을 내가 왜 후회를 해? 놈은 끝까지 기세등등 하더라고요. 정말 비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죠. 저는 그 길로 바로 돌아서 나왔어요. 그리고 전화 한 통을 걸었죠. 형부 저예요. 말씀하신 대로 할게요. 지금 바로 소송 시작하죠 뭐. 언니는 대기업에 입사해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회사에서 만나 사귀게 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지금은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라 저희 집에서도 사위로 대하고 저 역시 형부라고 불렀죠. 그 남자친구는 바로 그 회사 법무팀 변호사셨어요. 얌전하니 조용하고 말이 없는 분이었는데 회사에서 언니랑 업무로 부딪히다가 언니의 독설에 반했다나 뭐래나 참 특이한 이유를 대면서 연애를 시작하셨다고 했어요. 변호사 남자친구가 생기자 언니는 제가 걱정이 되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남자친구에게 제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그놈이 배신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방법을 내놓으라고 들들 볶았던 모양이었고요. 그런데 그 순해 보이던 언니 남자친구는 저를 직접 만나야겠다고 하더니 이러셨던 거였죠. 처제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대책을 마련해 놓는 게 나쁜 짓은 아니야. 대책은 무슨 대책이에요. 언니가 너무 과장해서 이야기했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도 알지. 그런 사람 아닌 거. 하지만 미리 준비를 해놓는 건 정말 필요해. 가장 믿지 못할 게 사람이야. 그러니 제발 내 부탁대로 좀 해줘. 형부가 부탁한 건 간단한 거였어요. 남자친구에게 현금으로 돈을 주지 말고 모든 돈의 흐름을 증거로 남기고 모아놓을 것. 그리고 결혼 약속이나 결혼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증거도 남겨놓을 것.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어도 티를 내지 말고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도 하셨어요. 저는 충실히 그 이야기에 따랐고요. 저는 토스트 가게에서 일하며 새로운 메뉴도 개발을 했어요. 당시에는 이왕 사장님과 남자친구가 제 인생에 들어와 제 가족이 되었다고 생각했으니 제 가게처럼 진짜 열심히 일할 마음이었던 것이죠. 사장님이 전수해준 비법 소스에 저만의 비법과 다양한 응용 메뉴를 개발했고 장사는 더욱 잘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한 가지를 더 깨달았죠. 제가 요식업에 재능이 있다는 것과 장사 감각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저는 새로운 메뉴가 반응이 좋아서 특허 등록을 하고 상표를 내기로 했어요. 가게도 이참에 제가 인수를 했고요. 돈이 문제였는데 그때 엄마가 돈을 빌려가지고 와서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대출을 받아오셨더라고요. 엄마 왜 대출까지 받아? 나 괜찮아. 내가 너 대학 포기한 마음 왜 몰랐겠어. 엄마가 그때 너무 미안했어. 이건 안 갚아도 되니까 이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알았지? 엄마는 제 앞길을 응원해 주셨어요. 언니도 취직을 했고 동생도 대학에 들어가 자기 앞가림은 하던 터라 집안도 나름 괜찮아졌던 때였고요. 그래서 전 제 브랜드로 토스트 가게를 열었던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사장님이 오히려 제 가게 직원이 되셨죠. 사실 사장님은 몸이 점점 안 좋아지고 갈수록 늘어나는 손님을 감당할 수도 없어서 가게를 넘기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그 가게를 다 받는 조건으로 제 브랜드 가게 주인이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장님과 새로 고용 계약을 했고요. 물론 사장님에겐 당시 남자친구에게 절대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죠. 당시 남친이 마음을 못 잡을 때여서 이 이야기를 했다간 토스트 가게 한다고 할 것 같다고 했더니 사장님 역시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남자친구에게 그냥 가게 확장 공사를 좀 한 것뿐이라고 둘러댔어요. 호칭 역시 처음 사장님이라 불렀던 것처럼 계속 사장님이라 부른 것도 변함이 없었기에 남자친구는 별 의심을 안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계속 고시에 떨어지고 공부를 이어가고 하는 일을 반복할 동안 저는 그 가게를 키우고 다른 동네에 지점을 3군데나 더 내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차려준 가게를 맡아서 일을 하셨죠. 아마 남자친구는 이 사실을 절대 몰랐을 거예요. 저는 형부와 바로 소송을 진행했어요. 죄목은 혼인빙자 사기죄, 기망죄. 여기에 조금이라도 소송을 걸 수 있는 건 다 긁어모아 걸었어요. 자질구레하게 모욕죄에 협박죄까지 마구 추가해서 그야말로 소송 폭탄을 날렸죠. 그때 싸우면서 악담했던 문자 있다고 했지? 줘봐. 협박죄도 더 추가해야겠어. 근데 저도 그때 같이 욕을 했는데 이게 될까요? 걱정 마. 우리는 이기려고 소송을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크게 날려줘야 공무원 임용에 악영향이 가고 그 자식 멘탈도 부서뜨릴 수 있는 거야. 와, 얌전하실 줄 알았는데 변호사는 역시 변호사셨어요. 어쩐지 언니 독설에 반했다고 할 때부터 보통은 아니라고 느꼈지만 말이에요. 당연히 전 남자친구는 난리가 났죠. 전화를 해서 욕을 퍼붓고 너에게도 소송을 걸겠다. 그야말로 발광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느긋했어요. 힘들 게 없었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소송전 따위는 그냥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이 있었고 든든한 형부는 돈도 필요 없다며 이 자식 그냥 아작을 내겠다며 전의를 불태우며 소송전에 임했기 때문이었죠. 저는 소송 다음 날로 고시원도 빼버렸어요. 도중에 고시원을 옮기느라 제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넣어두었는데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쓸데없이 돈을 묶어둘 이유가 없잖아요. 당장 길바닥에 내쫓기게 되자 전 남친은 저를 찾아와 악을 쓰더라고요. 치사하고 더럽다나 어쩐다나. 그렇게 치사하고 더러우면 나가면 될 일이지.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다 일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니까 결국 다시 저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소송에 휘말리면 공무원 임용이 취소가 된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던 모양이었어요. 한창 가게 바쁜 시간에 찾아와 울며 불며 무릎을 꿇고 매달리는 게 어찌나 꼴보기가 싫던지. 내가 얼마나 오래 공부하고 오래 소망했던 일인 거 알잖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어머,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네. 너야말로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니? 난 할 말 없으니 당장 꺼져.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돈도 다 갚고 내가 진짜 잘할게. 결혼도 하자. 제발 용서해줘. 결혼? 미쳤다고 내가 너같이 수준 낮은 놈이랑 결혼하니? 너 같은 건 절대 공무원이 되면 안 돼. 꺼져. 저는 그 인간을 끌어내어 걸레밥 물을 확 부어버렸어요. 저에게 아무리 매달려도 안 된다 싶었던지 그 인간은 흠뻑 젖은 채로 사장님에게 달려가더라고요. 그리고 손을 잡고 매달렸어요.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저 이거 안 되면 죽는 거. 네. 이 손 놓으시죠. 네, 어머니.
저는 댁 같은 아들 없어요. 예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왜 간섭이냐고 해서 그냥 조용히 보내주었어요. 그러니 자꾸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사장님은 조용히 그 인간 손을 뿌리치고 일어나 들어가 버리셨어요. 다행이었죠. 저는 혹시라도 사장님이 마음이 약해져서 그 인간을 받아주면 어쩌나 가슴이 철렁했거든요. 하지만 사장님의 얼굴에는 그 어떠한 동요도 미련도 없었어요. 그저 무표정 그 자체였죠. 오히려 전 남친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자업자득이다 싶어 저는 그 인간을 쫓아내버렸어요. 마침 순찰을 도는 경찰분들이 있어서 남의 가게에 와서 행패를 벌인다고 데려가 달라고 했더니 꽁지 빠지게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당연히 그 인간은 공무원 임용이 취소되었어요. 무려 5건의 소송에 휘말렸으니 그게 되겠어요? 당연한 수순이었죠. 저는 민사소송도 같이 걸었어요. 그동안 제가 줬던 돈은 결혼을 전제로 한 돈이었으니 모든 약속이 깨진 지금 다시 다 토해내라는 소송이었죠. 돈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모르잖아요. 그동안의 증거도 전부 착실하게 모아두었겠다. 받을 수 있으면 좋고 뭐 못 받게 되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아 다시는 공무원 쪽에 얼씬도 못하게 할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하니까요. 시간이 걸리고 법원을 오가는 과정이 있긴 했지만 저는 기꺼이 그리고 열심히 소송에 임했어요. 모든 사건은 저의 승소로 결론이 났죠. 그렇게 저는 오래된 악연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전 남친의 공무원 임용이 취소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어쩌다 이 일은 언론도 타게 되었어요. 기자가 우연히 재판을 방청하다가 너무 기막힌 일이다 싶었던 모양이었는지 기사를 썼더라고요. 당연히 공무원 고시 준비 카페며 학원가에는 그 이야기가 누구인지 단번에 소문이 퍼졌죠. 5급 행정고시에 붙자마자 엄마도 버리고 10년 뒷바라지한 여자친구도 버리고 부잣집 여자랑 결혼 직전까지 갔다는 둥, 그 여자는 아이도 포기를 했다는 둥, 친엄마가 병으로 입원을 했는데 모른 척하고 있다는 둥, 소문은 소문을 붙여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물론 인터넷상에서는 전 남친의 얼굴이며 이름까지 전부 까발려져서 나돌았죠. 그 이후로 동창은 물론 고시촌에서도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군요. 저에게도 그 일을 묻는 사람들이 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대충 저와 전 남자친구 관계를 알던 사람이 슬쩍 와서 소문을 전해주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든지 말았든지 저는 신경을 껐어요. 제 일이 더 바빴거든요. 그 이후로도 가게는 계속 더 잘 되었어요. 지점도 더 확장을 했고 브랜드도 계속 성장을 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따로 프랜차이즈 등록 신고를 하고 사무실도 차려서 직원들도 두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는 중이에요. 조만간 서울과 경기도로 확장을 하고 나중에는 가능한 한 전국적으로도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제 목표이죠. 전 남친은 임용 취소가 된 뒤에도 다른 공부를 하겠다고 쪽방 같은 곳을 얻어서 버티다가 결국 일용직 알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을 한다고 사장님에게 들었어요. 아니, 아직도 연락을 하세요? 전화해서 뭐래요? 연락 안 해. 갑자기 전화와서 죽을 맛이라고 하소연을 하더라고. 어이가 없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설마 돈 보내주신 거 아니죠? 아니야. 하도 징징대길래 다들 그렇게 산다. 나도 하루에 10시간씩 이 나이에도 서서 일해. 너는 젊으니 괜찮을 거야. 힘내. 이러고 끊었어. 그러면서 웃으시는데 그 얼굴에는 조금의 미련도 서글픔도 남아있는 것 같지 않아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전 계속 걱정이었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절대 찾아와도 돈 주지 마세요. 네? 제가 일부러 여기 남자 알바생 뽑는 거 아시죠? 걱정 마. 나도 이제 노후 준비할 거야. 그간 그 애 키우면서 행복했어. 우리 인연은 딱 거기까지인가 봐. 지금 너무 편하고 좋아. 사장님은 제가 맡긴 직영점 하나를 관리하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 중이에요. 무릎이 안 좋으셔서 거의 앉아서 관리만 하는 걸로 일을 하시는 중이라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고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 보이셔서 저 역시 다행이라 생각하는 중이에요.
그 인간은 그 이후로도 돈 없고 힘들어서 살기 어렵다. 선처해달라고 법정에서 엄청 징징댄다고 했어요. 아예 작전을 바꾼 모양이더라고요. 형부는 법정에 출두해서 줄 돈이 없다고 아예 눈물까지 보였다고 혀를 찼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봐주시려고요? 무슨 소리야. 짠한 건 짠한 거고 법은 법이지. 평생 쫓아다니며 돈 다 받아올 테니 걱정 마. 그러면서 형부가 덧붙였어요. 그 자식이 처제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처제가 곧 큰 프랜차이즈 오픈할 거라고 했어. 토스트 브랜드 런칭해서 지점이 4개인 사장이라고 슬쩍 흘렸어. 왜 그러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큰 벌은 반성이랑 후회야. 처제 안 버렸으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았을 거라고 그랬더니 얼굴이 허옇게 되더라고. 지금 후회 좀 할걸. 그러면서 낄낄대는데 진짜 대단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와 결혼해서 알콩달콩 잘 사는 건가 싶더라고요. 저는 형부 회사를 관두게 하고 변호사 사무실 개업을 하도록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개업할 때 큰돈을 보태었죠. 사실 우리 법인 전용 변호사 하는 계약금이라고나 할까요? 남동생도 대학을 졸업하고 저희 회사 직영점 총괄 매니저로 앉혔어요. 눈치 빠르고 넉살 좋은 남동생은 많은 직영점을 귀신같이 관리하며 진짜 열심히 일을 하는 중이고요. 너 여기 관리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여기만 매출이 떨어졌어. 네, 잘하고 있어요. 여기 상가 전체가 수도가 터져서 일주일간 영업 못했다고 했잖아. 제가 보고했는데 잊으셨어요? 아, 맞아. 여기였지? 그런 일 있으면 가서 좀 돕고 그래. 관리한답시고 얼굴만 들이밀지 말고. 안 그래도 제가 가서 들여다보고 바닥에 넘친 물도 다 닦고 그러고 왔어요. 저 진짜 뼈를 갈아가며 열심히 일해요. 진짜 친누나 맞아? 동생은 악덕 사장이라며 가족이면 잘해줄 줄 알았더니 더 부려먹는다며 툴툴대지만 마냥 어린 줄만 알았던 동생도 거뜬히 두 사람 몫을 잘해내며 저를 잘 도와주고 있어요. 까칠하지만 늘 저를 생각하는 언니의 내 편인 형부와 동생, 그리고 같이 가게를 하면서 언제나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까지 사실 지금처럼 행복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행복한 요즘이죠. 전 남친은 형부에게 제 성공 이야기를 들었다더니 그 직후에 전화를 해서 울며 불며 후회한다, 사랑한다 개소리를 한 번 하긴 했어요.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바로 차단해버렸고요. 그동안 정말 최선의 최선을 다해서인지 신기하게도 일말의 미련은커녕 이제껏 잠깐이라도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모든 걸 훌훌 털고 잘 살고 있어요. 요즘은 어쩌면 제 인생은 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운이 좋은 것이었는지도 몰랐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학을 못 가게 된 덕분에 내 적성에 딱 맞는 일을 빨리 찾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게다가 그 인간이 시험에 계속 떨어진 덕분에 결혼할 만한 놈이 아니라는 걸 또 알게 되었으니 말이죠. 그때는 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었지만 또 지나고 보니 그런대로 다 벌어질 만한 일이 벌어진 것일 수도 또 차라리 그런 일이 일어나서 더 잘된 것도 있더라고요. 인생이 그래서 어렵고도 또 살만한 것일지도 모르죠.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 분 중에서도 왜 나만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건가 절망에 빠지신 분이 계시다면 힘내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요. 고생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 그 끝에는 그만한 보답이 꼭 있다는 걸 믿고 그러니 희망을 놓치지 말고 열심히 살면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늘 운이 따르는 사람들이니 열심히 살면 된다는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 역시 앞으로도 제 운을 믿고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